대한민국에서 과연 얼마 정도 벌어야 상위 20%가 될지, 대한민국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소득을 랭킹을 매겼을 때 한 22선 정도에 오는 소득은 실수령액 1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상위 20%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높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200, 300만 원 버는 분보다는 당연히 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 상위 20%라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이 중산층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상위 20%에 해당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된다. 정확하게 4년 후에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속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얼마 정도 벌어야 상위 20%가 될지, 그리고 상위 20%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소득을 어떻게,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돈줄남 유튜브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거기에 고민을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사실 제가 일일이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머니스트 앱 등록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이 머니스트 앱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고민을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그 사연들 중에 일부를 선정을 해서 솔루션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머니스트 앱을 통해서 고민 사연을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은 얼마 전부터 이 평균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평균, 자, 대한민국의 중간, 대한민국의 평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평균에 집착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이 팍팍해지면서 뭔가 내가 성공하고 뛰어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공포감 때문에 내가 그래도 중간 정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중간값 또는 평균값이 얼마인가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왜 이렇게 평균값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평균값인 분들의 사실 삶을 들여다보면 그게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삶보다는 그다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중형 자동차를 하나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녀를 1명 정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적어도 한 25평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휴가 때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가고, 명품백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때만 되면은 뭐 오마카세, 호캉스 이벤트를 즐기고요. 주말마다 외식과 치킨과 피자는 뭐 늘상 우리가 먹고 싶을 때마다 먹는 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평균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SNS가 우리의 삶을 너무 과도하게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한국세정신문 보도자료를 보니까 근로소득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는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15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15배요? 와,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19년에 개선됐던 근로소득 격차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다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2020년 기준으로는 15배나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숫자를 다시 보니까 이 자료는 그 진선미 의원이 작년입니다. 작년에 연초에 국세청에 자료를 받아서 국회에서 제출했던 자료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2021년도 기준이니까 뭐 연수로는 좀 몇 년 전이긴 한데 대한민국의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9,898만 원. 그러니까 약
1억 정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위 20%가 824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거는 세금을 떼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보통 연봉 1억인 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담세율이 15에서 20% 정도 되기 때문에 15% 정도를 적용을 하면 실제 수령소득은 월 700만 원.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를 받는 사람이면 상위 20%의 평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00만 원 버는 사람이 상위 20%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야, 7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상위 20% 이상자들의 평균이 아니고 그게 궁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상위 20%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통계 집단의 이 변량을 1위부터 100위까지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랭킹을 매기면 딱 20위에 오는 사람이 얼마냐? 지금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위 20%는 상위 20% 평균이 아니라 딱 20등 정도 가는 상위 20% 선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소득이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국세청의 조세 자료의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서 정확하게 20%의 값은 재작년 기준이죠. 2022년도 기준으로 5,931만 8,807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5,931만 8,807원을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 중에 딱 상위 20% 선에 걸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담세율 13%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정도 선에서는 한 10에서 3, 4% 정도 사이가 담세율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세금 떼는 거는 대략적으로 13% 정도의 담세율을 적용을 해보면 월 평균 소득은 429만 원이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소득을 랭킹을 매겼을 때 한 22선 정도에 오는 소득은 월 소득 429만 원 정도, 실수령액입니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 42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그분은 상위 20%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700만 원은 상위 20%의 평균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상위 20%에 해당되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상위 20% 안에 해당되시나요? 아니면 아직 상위 20%에 해당되긴 멀었나요?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25평 아파트가 있고 중형차를 끌며 그리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때만 되면 이벤트 1년에 해외여행 한 2번씩 다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눈높이지 않습니까? 예, 됩니까? 전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자꾸 허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친구나 동료나 또는 인스타그램 친구들이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보고 있고 이 정도면은 누구나 다 하는 삶이고 대한민국의 평균 삶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위 20%의 소득자도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있는 내용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은 과연 몇 %냐? 제가 봤을 때는 상위 5%입니다. 상위 5%의 삶이 우리 SNS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우리 동료들, 친구들,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NS를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는 거죠. 자, 상위 20%는 대한민국에서 월소득 429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이죠. 429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소득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429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1억 만들기 저축, 최소한 150에서 200 정도 저축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200, 300을 버는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SNS 포함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혼쭐이 여러분들 중에 월급 2, 300이 아니라 적어도 400만 원 이상을 받는 혼쭐이 여러분들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높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예, 아마 뭐 속으로 생각하신다면 200, 300만 원 버는 분보다는 당연히 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 원래 부자는 왜 부자가 되느냐? 소득이 높은 사람과 소득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한계 소비 성향이 계속 떨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한계 소비 성향이 계속 떨어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증가해도 그 증가된 소득을 다 소비를 못해요. 왜? 부자라고 10끼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옷을 뭐 하루에 한 벌씩 갈아입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똑같이 늘어나도 부자는 무조건 잉여소득이 쌓이게 되고 그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분들보다 월급 많이 받는다고 400, 500, 600 받는다고 나는 월급 많이 받아 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모든 소비들을 그대로 다 따라하고 저축을 게을리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소득자들보다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계 소비 성향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소비 성향이 전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옛날에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나 돈 적게 버는 사람이나 먹는 식사 또는 입는 옷이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식사나 옷이나 또 우리가 소비하는 문화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것과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것이 정말 수십 배 차이 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을 무력화한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올해 2024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FOMO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OMO. 이게 뭐냐면 뭔가 공포감에 의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였냐면 일반화의 오류. 이 주식 꼭 사세요. 이 주식 꼭 언제까지 사서 보관하면 부자 될 겁니다. 뭐 이런 어떤 썸네일도 많이 보셨죠. 이게 소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돈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버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무력화되듯이 쓸데없는 투자로 돈을 또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화의 오류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 429만 원 넘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소득이 좀 높아. 그러니까 나는 좀 투자도 좀 열심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저축은 좀 소홀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난 좀 더 써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을 무력화함으로써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429만 원 상위 20%. 자, 어디에 걸립니까? 돈줄남이 2024년도에 10만 원 증액 점진적으로 증액하면서 1억 만들기 저축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디에 해당되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400과 500 사이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429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 그러면 최소한 18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의 저축 금액이면요. 약 40% 정도가 살짝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 금액을 빼고도 얼마를 더 쓸 수가 있냐면 240만 원을 한 달에 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위 20%에 해당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8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매년 1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된다면 4년 후에 정확하게 4년 후에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는 속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제가 좀 전에 오히려 200, 300을 버는 분들보다 400, 500, 600을 버는 분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현대사회에는 말이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노숙자나 극빈층들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우리가 밥 세 끼를 굶거나 뭐 잘 곳이 없거나 뭐 이런 어떤 절대 빈곤에 속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상대적 빈곤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저소득층이 더 위험할까요? 고소득층이 더 위험할까요? 바로 고소득층이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은 그렇게 욕심을 안 부려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뭐 그런 거 꿈 안 꾸거든요. 해외여행,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문화생활 꿈 안 꾸거든요. 그런데 어설프게 소득이 높은 분들이 어설프게 저축하다가 어설프게 높은 눈높이를 갖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빈곤을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상위 20%라고 해서 야, 나 상위 20%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허세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월 429만 원을 받아도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으로 상위 20% 안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절대적 빈곤의 문제보다 상대적 빈곤의 문제,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이 무력화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자칫 투자에 과몰입할 수 있는 위험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만 제대로 돈을 모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내가 월급 400만 원 이상 받는다고? 그리고 상위 20%라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이 중산층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바짝 허리띠를 조르고 여러분들 저축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